안녕하세요. 사춘기의 절정이라는 중2 딸아이가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저는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기 올라온 사연들 또한 너무 잘 듣고 있답니다. 수많은 이야기를 읽고 들으면서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은 사람과 인간다움이에요. 어떤 상황에서 도저히 납득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죠. 반면 누군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숭고한 선택을 하고요. 그럴 때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네요. 삶의 궤적 중 한 모습, 한 단면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걸 말해주지는 않지만 우리가 내리는 선택들이 쌓여 삶의 흔적으로 남는다는 걸 생각하면 겸허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에게 일어난 극적인 사건, 반전의 스릴러 가족 드라마에 함께 해주시겠어요? 이나야, 너 또 밤샜어? 너 그렇게 잠 안 자면 키 안 큰다. 무슨 11살짜리 애가 저렇게 밤에 잠을 안 잘까? 몰라. 빨리 일어나. 학교 늦겠다. 제 어린 시절 아침마다 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밤을 새는 게 거의 일상이었어요. 푹 빠져있는 게 있었거든요. 저녁을 먹고 TV를 보다가 10시가 되면 엄마는 방에 불을 끄셨죠. 자는 척을 하다가 집안이 조용해지면 저는 손전등 하나를 들고 책상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밤새 책을 읽었어요. 착한 공주는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로 끝나는 명작 동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죠. 제가 푹 빠져 있었던 것은 인명사전이었습니다. 마리 앙뚜아네트, 루이 16세의 왕비. 빵이 없으면 케이크를 먹게 하세요. 그리고 단두대. 끔찍하다. 사진, 그리고 단 몇 줄로 기록되어 있는 생애를 보면서 어떤 일을 했기에 전 세계 사람들이 보는 인명사전에 등록이 된 걸까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했고요. 그 다음으로는 화려하게 살았든 위대한 업적을 남겼든 결국에는 모두가 떠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알 수 없는 미래, 인간의 근본적인 불안을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나는 작가가 될 거야. 책 속에 파묻혀 무럭무럭 꿈을 키우며 자랐죠. 그런데 현실과 이상은 다르더군요. 성인이 돼서 국문학과에 들어갔고 졸업 때까지 해마다 열리는 신춘문예에 도전했지만 계속 낙방했어요. 너 그래서 뭐 할 건데? 앞으로 어떻게 살 건데? 내가 알아서 살아. 이나야, 내 딸아. 엄마는 글 쓰는 네가 좋아. 그런데 하고 싶은 일로 돈을 버는 게 쉽지는 않지. 많은 사람들이 꿈꾸지만 그렇게 살지는 못해. 어른이 된다는 건 자기 인생에 책임을 지는 거란다. 너 이제 대학도 졸업했어. 좀 제대로 된 직장을 알아봐야 하지 않겠니? 엄마 말은 틀린 게 하나 없었죠.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꿈에서 깨어나 현실을 직시했고 취업 준비를 했습니다. 국문학과를 나온 전공을 살려 그래도 책과 가깝게 지낼 수 있는 일을 찾았어요. 출판사였죠. 출판사 인턴으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글을 읽고 교정 교회를 하는 일이 꽤 잘 맞았어요. 정직원이 되고 집필을 앞둔 작가와 미팅을 하고 바쁜 일이었지만 그렇게 책 한 권이 출판되어 세상에 나오면 그게 너무 보람 있었어요. 이나씨, 원래 이쪽 파트가 아닌 거 아는데 스타트업 젊은 CEO들 인터뷰 바탕으로 책 내기로 한 거, 그 기획 알죠? 네, 팀장님. 일단 가닥 잡히면 한 번에 모이는 자리를 만들긴 할 건데 우선 한 명씩 개별 미팅도 필요하거든요. 뉴오더스의 정진욱 대표랑 미팅 이나씨가 해줄래요? 네, 알겠습니다. 경제, 경영, 비즈니스는 사실 제 파트가 아니었지만
가끔 다른 기획에 참여하기도 했어요. 젊은 CEO라. 회사에 대한 자료와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친 뒤 인터뷰를 위해 한 카페로 향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뉴오더스 정진욱 대표님 맞으신가요? 세진출판 백이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진욱입니다. 고루한 양복 신사겠거니 생각했는데 젊은 CEO라 그런지 느낌이 다르더라고요. 검은색 목폴라티에 청바지를 입고 나온 그 사람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자기가 스티브 잡스야 뭐야? 첫인상이 그리 좋지는 않았지만 책 출판을 관련 대화를 하다 보니 이야기가 꽤 잘 통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업한다는 사람치고 허풍이 세지도 않았고 또 고지식하지도 않았죠. 제가 허사 허풍 떠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거든요.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지만 그 만남을 계기로 우리는 자주 연락을 하게 되었어요. 일로 만났지만 곧 연인으로 그렇게 5년이 지나고 보니 제가 결혼식장 앞에 있더라고요. 시부모님은 평범한 분들이셨고 저는 당시 그저 친정 망신시키지 않게 잘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국이 짜네. 그래요? 평소처럼 한 건데. 저 어떡해? 물 좀 넣고 다시 끓여요? 됐어. 시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이었어요. 그리고 좀 많이 권위적이었죠. 시어머니 역시도 말이 없는 편이었는데 시아버지께 순종적인 분이셨고요. 가끔 시댁에서 시간을 보낼 때 그런 것들이 좀 보기 불편했습니다. 시아버지를 보며 자연스레 남편을 생각하게 되는데 다행스럽게 저희 남편은 시아버지 같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저와 남편 둘 다 일을 했기 때문에 집안일 같은 것은 분담했고 남편 성격이 깔끔한 편이라 오히려 저보다 청소 같은 걸 더 많이 신경 쓰는 사람이었죠. 시키지 않고 본인이 직접 해야 마음이 편한 스타일. 그것도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버님이 좀 공격적인 건 아닌데 권위적이신 것 같아. 옛날 사람이지 뭐. 엄마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어머님 편 좀 많이 들어드려야 하는 거 아니야? 나부터 그래야 하나? 옛날부터 그렇게 많이 했지. 국이 짜네 어쩌네 하면 저는 괜찮은데요. 뭘 다시 끓여요. 그냥 드세요. 하면서. 근데 너까지 나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왜? 우리 결혼할 때 약속한 게 뭐였어? 양가 부모님 간섭 없이 우리 둘이 잘 지내자는 거였잖아. 우리 아버지가 어머니한테 권위적이긴 해도 아직까지는 우리 부부 일에 간섭하거나 말하는 거 없잖아. 따지고 보면 다 부부 사이 일인데. 부모님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면서 너나 내가 부모님 사이의 일에 이렇다 저렇다 하는 건 아니지. 듣고 보니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냥 말없고 항상 차분해 보이는 시어머님이 조금 안쓰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시댁에 자주 가는 편이 아니었고 남편 말대로 제가 막 나서서 끼어들거나 말 보태는 게 오히려 일을 키울까 생각해서 조심조심 적절하게 분위기를 맞추고 풀어주는 정도였습니다. 결혼 2년 뒤에 저는 임신을 했고 예쁜 딸을 낳았습니다. 늘 곁을 안 주시던 어머니셨지만 손녀딸은 너무 예뻐하셨어요. 일은 다시 복직을 하는 거니? 네, 어머니. 아직은 새별이가 너무 어려서 당장은 아닌데요. 내년 정도 되면 어린이집에 맡기고 일을 하려고 해요. 애비 혼자 버는 걸로 생활이 힘들고 그런 거야? 아니요, 어머니. 새별 아빠 버는 거랑은 상관없어요. 제가 제 일을 너무 좋아하고 물론 아이도 너무 소중하지만요. 어느 정도 잘하면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 네 생각이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해야지. 다만 너무 어린애를 남의 손에 맡기는 게 마음이 편하진 않구나.
종일반 그런 거 말고 오전에 어린이집 갔다가 오후에는 내가 집에 데리고 있어도 된다. 너나 애비 퇴근하고 데리러 오면 되지 않겠니? 부담은 갖지 말고. 너도 알다시피 내가 뭐 바깥에 하는 일이 있는 것도 아니라 종일 집에 있는 사람인데 새별이 보는 게 그래도 위안이 된다. 애기 보는 게 보통 일이 아닌데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저희는 그냥 사람을 쓸 생각이었거든요. 내가 힘들면 말을 할 테니 일단 그렇게 하고 새별이 아빠랑도 이야기 나눠보렴. 남편은 어머님께 용돈을 드리고 아이를 맡기자고 했고 저도 그게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집에 있는 시간이 많지 않으셨지만 적적하게 지낸 어머님이 저희 아이가 태어난 이후로 밝아진 것 같아서 좋다고 하셨죠. 그렇게 평일에는 아이를 어린이집 시댁에서 돌봐주셨고 저는 복직을 해서 일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지며 경력 단절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육아휴직 기간에 쉬고 복직을 할 수 있었어요. 어머님 저 왔어요. 새별아 엄마 왔다. 엄마. 그래. 새별이 밥 먹었어? 할머니가 생선 구워줬어. 할머니 생선 엄청 맛있어?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 너도 고생 많았다. 새별이 흰살 생선 잘 먹더라. 할머니가 삐죽삐죽한 가시는 다 빼줬어. 이게 뭐니? 어머님, 저희 회사 앞에 호두과자 전문점이 생겼는데 너무 맛있어서요. 아버님이랑 드시라고 포장해왔어요. 그래, 나 호두과자 좋아하는 건 어떻게 알고. 잘 먹으마. 새별이 데려가려고? 네, 어머님. 그리고 내일은 제가 연차라 새별이 어린이집 갔다가 제가 집으로 데려갈게요. 알겠다. 새별아, 코코 두 밤 자고 할미 만나요. 두 밤? 할머니, 빠빠. 그렇게 모두의 돌봄 속에 아이는 잘 자라주었고 어느덧 5살이 되었어요.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더라고요. 여름의 끝 무렵 아버님의 생신이 다가왔고 밖에서 먹을까 생각해 식당을 예약하려고 했지만 어머님께서 음식을 직접 하신다고 해서 주말에 시댁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아버님,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새별이 애비랑 같이 고른 건데 마음에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냐? 뜯어보세요, 아버지. 요즘 필드 나가시잖아요. 골프웨어 세트 몇 벌 골랐어요. 고맙다. 어머님, 갈비찜이 너무 맛있어요. 잡채도 너무 맛있고요. 완전 임금님 수라상이에요. 수라상은 매일 받는 거고 나는 이거 1년에 한 번 아니냐? 몇 년 동안은 밖에서 먹자고 하더니 올해는 이 시애미가 웬 바람이 불어서 집에서 먹자고 하더라. 맛은 괜찮네. 많이 드세요. 식사 끝나고 차를 마시는데 다 있는 자리에서 어머님이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새별애미야, 10월 말에 말이다. 내가 평일에 한 이틀 집에 없을 것 같은데 회사 일정도 있고 하니 미리 말해둔다. 10월 말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여보, 당신도 들어요. 아니, 동창 모임에서 올해 내장산으로 같이 단풍놀이를 가자고 해서 나도 가려고 해요. 참석하려고. 단풍놀이요? 어머나, 어머님 너무 좋으시겠어요. 2박 일정인 거예요? 그래, 관광버스도 대절하고 숙소도 잡아가지고. 뭐? 단풍놀이? 이틀을 비워? 뭔 놈의 동창 모임이야? 생전 동창회 한번 간 적 없던 사람이. 안 돼. 내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그동안 동창 모임을 매년 다닌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오랜만에 순자랑 연락이 닿았는데 졸업 30주년 기념으로 내장산 단풍구경 큰 행사가 있다고 해서 나도 가보려고 해요. 당신은 주말마다 골프니 동창 모임이니 여름이면 계곡, 겨울이면 등산 다 가잖아요. 내가 당신처럼 주말마다 가는 것도 아니고 처음 가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 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평소에 아버님 말씀에 그냥 내내하시던 어머님께서 작정한 듯이 말을 하셔서 또 가만 듣고 보니 어머님 말씀이 맞더라고요. 모처럼 바람 쐬러 다녀오시겠다고 하는데 다짜고짜 안 된다고 하시는 아버님이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머님, 제가 미리 챙겼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안 그래도 내년 정도 해서 어머님, 아버님 두 분 해외여행 다녀오시면 어떨까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어머님 새별이 태어난 이후로 정말 거의 평일에 다른 모임도 안 가셨는데 바람 쐬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머님께 너무 필요한 것 같은데 아버님, 다녀오라고 말씀해 주셔요. 생전 안 하던 짓을 하면 사람이 탈이 난다고 탈이. 동창 모임인 건 맞아?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내가 뭐 거짓말이라도 한단 말이에요? 어머님은 단풍구경 일정표와 여고 동창생들 커뮤니티 같은 걸 보여주시면서 꼭 참석을 하겠다고 하셨죠. 또 내정사는 멀기도 머니 하루 일정이 빠듯한 것 같아 보였고 2박 프로그램도 다 짜여져 있더라고요. 아무튼 10월 말에 가는 걸로 알고 있으면 좋겠구나. 당신도 그렇게 알도록 해요. 다녀오세요, 어머님. 새별이야 저나 집사람이 연차 쓰면 되죠. 신경 쓰지 마시고요. 방으로 들어가신 어머님을 따라가 용돈도 넉넉하게 챙겨드리겠다. 마음 쓰지 마셔라. 미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10월 말 어머님이 단풍 구경을 떠나기 전날이었죠. 아이를 데리러 시댁에 가니 한창 짐을 싸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님, 뭐 도와드릴까요? 아니다. 짐은 다 챙겼다. 너 이거 사진 좀 볼래? 들뜬기색으로 어머님은 고등학교 시절 동창들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얘가 순자고 얘가 영순이, 얘가 경숙이, 이게 나야. 어머, 다들 너무 미인이시다. 어머나, 어머님, 이때 머리가 이렇게 길어서. 단풍 구경 일정표를 한 번 더 보여주시고는 짐을 챙기는데 그때 얼핏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1박 2일 짐 치고는 좀 짐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요. 어머님, 그런데 짐이 좀 많은데 괜찮으시겠어요? 가지고 다니기 무거울까 봐요. 내가 성격상 이거저거 다 챙겨야 마음이 편하거든. 걱정 말아라. 네, 어머님. 그럼 잘 다녀오시고 내일 도착하시면 애비나 저한테 연락 주세요. 새별아 이리 오렴. 할머니, 놀러가? 새별이도 같이 가. 어머님은 저희 딸아이를 한참을 꼭 끌어안으시더라고요. 순간 어머님의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걸 보고 조금 놀랐습니다. 이틀 여행이신데 하긴 매일매일 보는 손주라 그런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넘어갔어요. 다음날 새벽 일찍 어머님은 나가셨고 점심이 되기 전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이제 정읍 들어왔고 곧 도착한다. 중간에 휴게소도 들리고. 아이고, 오랜만에 나오니까 힘에 부치는데 그래도 여기 공기도 맑고 너무 좋구나. 어머님, 버스에서 막 노래도 부르셨어요? 음악 소리가 들리네요. 맛있는 거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날씨도 단풍 구경하기 너무 좋은 날씨네요. 그래, 고맙다. 얘야, 새별애미야. 내가 항상 고맙고
고마워. 네? 어머님? 아이고, 이제 버스 내린다고 한다. 그만 끊어야겠다. 건강 잘 챙겨라. 이상한 느낌이 드는 게 기분 탓인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슬슬 출발하셨나 싶어 어머님께 연락을 드렸는데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님, 재밌는 시간 보내셨어요? 언제쯤 출발하세요? 버스 몇 시에 도착하는지 말씀해 주시면 모시러 갈게요. 1시간, 2시간이 지나도 답장이 없었어요. 여보, 혹시 어머님한테 연락 안 왔어? 전화도 안 받으시고 문자에 답도 없으시네? 연락 안 왔는데. 내가 해볼게. 남편에게도 아버님께도 연락이 없었죠. 초저녁이 되니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네 엄마 언제 온다고 하냐? 아버지께도 연락 없었어요? 하루 종일 연락이 안 되네요.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급히 시댁으로 갔어요. 어머니께서 보여주셨던 내장산 단풍놀이 안내문, 스케줄표를 서둘러 찾아보았었죠. 다행스럽게 동창회장이라는 분 번호가 있더라고요. 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명자님. 영동여고 동창회장님 맞으시죠? 어제 오늘 내장산 단풍구경 동창회 모임 다녀오셨죠? 네, 그런데요. 누구시죠? 예. 저는 이수미 씨 며느리 되는 사람인데요. 저희 어머니께서 동창 모임으로 단풍놀이를 가셨는데 아직 도착도 안 하고 연락이 안 되어서요. 서울에 오셨나요? 이수미? 순미? 그 오랜만에 모임 참여한 순미라는... 네, 맞아요. 수미가 집에 안 갔어요? 네? 네. 일정표 보니까 오늘 점심쯤 출발해서 초저녁에 동서울 도착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밤 9시가 되도록 도착을 안 하셔가지고요. 이상하네. 수미는 그러니까 출발은 우리랑 버스 타고 정읍에 같이 내려갔었거든요. 정읍 도착해서 내장산 같이 갔는데 중간에 단풍 구경하다가 몸이 너무 안 좋다고 먼저 올라가야 한다고 그래서 첫날 돌아갔어요. 안 그래도 집에까지 어떻게 가냐고 버스 타고 왔는데 그러니까는 아들 며느리가 데리러 오기로 했다고 그러더라고. 어디 여관 같은 데서 좀 누워서 쉬다가 아들 며느리 차 타고 간다고. 그래서 우리는 수미가 어제 간 줄 알았어요. 네? 그게 정말이에요? 스피커폰으로 아버님과 남편이랑 같이 듣고 있었는데 정말 저희 셋은 놀라서 입이 다물어지지가 않았어요. 안녕하쇼. 내가 이수미 남편 되는 사람인데 방금 말한 게 사실이야? 어제 먼저 내려갔다고? 아니 그럼 사실이죠. 내가 뭘 안다고 거짓말을 하겠어요. 나하고 이렇게 통화를 할 게 아니라 경찰에라도 연락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가족들한테 연락을 안 했다니 정말 이상하네. 수미 찾으시면 저한테도 연락 주시고요. 아연 실색해서 전화를 끊고 바로 경찰에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에서는 다 큰 성인이라는 이유로 자발적 가출로 생각을 하더라고요. 특별한 범죄 혐의점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고요. 그 다음 날에 가족이 내려가 내장산 입구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단풍객들이 워낙 많았지만 동창회 현수막을 들고 사진 찍는 모습, 단체로 들어가는 모습이 찍혔어요. 그리고 1시간 정도 뒤 어머님께서 홀로 나오신 모습이 찍혔죠. 그 다음부터는 추적이 쉽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도 없고 휴대폰 위치 추적도 안 되고 등산 가방 하나만을 맨 채 저희 어머님은 그날 그렇게 사라지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거냐?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사람이 사라질 수가 있어? 아버님,
저희 포기하지 말아요. 어머님 어딘가에 잘 계실 거예요. 반드시 돌아올 거라고 믿어요. 근 1년 넘게 계속 경찰에 연락하고 단서를 쫓아다녔습니다. 어디서 목격을 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면 달려가서 목격자를 만났고요. 그런데 별 소득이 없었습니다. 저도 이때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실종된 사람이 이렇게나 많다는 걸요. 치매 환자 실종만 해도 연 1만 건이 넘는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치매 환자도 아니셨어요. 시간이 갈수록 뭔가 계획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다 계획된 걸지도 몰라. 무슨 말이야? 단풍 구경 전날 우리 새별이를 오래 못 볼 것처럼 품에 꼭 안으셨어. 그리고 도착하신 다음 전화로 나한테 그냥 고맙다, 다 고맙다 여러 번 말씀하셨거든. 그게 어쩌면 작별 인사 아니었을까? 왜 그때는 몰랐을까? 2년, 3년이 지나자 떠난 자리는 선명하지만 어떻게든 남은 사람들은 일상을 살아가게 되더군요. 그냥 그쯤 되니 어딘가에 건강히만 계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뿐이었습니다. 혹시 영화 화차를 아시나요? 어느 날 흔적도 없이 사라진 여자에 대한 이야기죠. 알고 보니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것. 저희 어머님에게 어떤 비밀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버님, 혹시 저나 아범한테 말씀 안 하신 게 있을까요? 어머님에 대해서요. 저희가 알아야 하는 게 있는지. 무슨 말이냐? 내가 뭘 숨기기라도 한다는 거냐? 속이 다 들어가는 건 나도 마찬가지다. 경찰에서는 다른 연락이 없냐? 더 이상. 네. 엄마, 할머니 언제 와? 할머니 이제 안 와? 새별아, 할머니는 나중에 다시 만날 거야. 그럴 거야. 그때부터 시아버지는 술이 늘었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반평생 가까이 함께 하셨는데 이런 일이 생기다니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요? 시간은 흘렀고 어느덧 어머님이 사라지신 지 10년. 어머님이 봐주시던 우리 꼬맹이는 내년이면 중학교 갈 나이가 되었죠. 그리고 그해 근 한 달간 시름시름 앓아 병원에 계시던 시아버지 건강이 악화되셨어요. 준비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남았을까요? 이틀, 길면 닷새 정도일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직 어머니가 안 돌아오셨는데. 그때부터 저와 남편은 병원에 계속 있었습니다. 임종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거의 며칠 밤을 새며 간이 침대와 의자에서 꾸벅꾸벅 졸며 졸음과 싸우는 나날들이었죠. 애미야, 진우가, 애미야. 아버지, 저 여기 있어요. 네 엄마는 아마도... 네? 아버지, 말씀해보세요. 엄마가 왜요? 네 엄마는 내가 미안하다. 이 말을 끝으로 아버님은 눈을 감으셨습니다. 아버지! 아버님! 뭔가 하실 말씀이 있었던 것 같은데 끝내 듣지 못했고 알 수 없는 말만 남긴 채 그렇게 떠나셨습니다. 시아버지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사람들이 곳곳에서 수근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니까 그냥 사라졌다는디? 아니,
연기 완개요. 사람이 어떻게 그냥 사라진다는겨? 오만 같다는 소리도 있더라고. 아이, 그건 또 뭔 소리래. 아니, 뭐가 부족한 게 있다고 도망을 가긴 도망을 가. 다 늙어서. 쉿, 여기에 집 며느리네. 저와 남편은 그런 소리를 못 들은 척했지만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돌아가신 분보다 사라진 분에 대한 이야기뿐이었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오는 게 조금 힘들었지만 남편도 저도 일을 쉴 수는 없었죠. 팀장님, 그 도자기 공예 작가 이선유 선생님 미팅이요. 네. 공방에서 작업하시는 사진도 촬영할 건데 집에도 소장 작품이 꽤 많다고 해서요. 사전 인터뷰도 할 겸 선생님 댁에서 미팅을 하는 게 어떠냐고 하세요. 일정이 언제예요? 금요일 낮 1시 괜찮다고 하십니다. 오케이. 사진작가 일정 확인하고요. 제가 갈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일정대로 금요일에 사진작가와 함께 공예작가의 집에 가게 되었어요. 공예작가가 사는 동네는 평균 집값이 100억 정도 하는 주택이 몰려있는 최고급 주택단지였죠. 높게 들이운 담장, 조경을 가꾸는 집들이 늘어서 있는 주택가에 들어서 잠시 동네를 둘러보았어요. 조용한 골목에서 느껴지는 여유를 만끽하면서요. 동네가 참 조용하네요. 그러게요. 이런 동네에서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까지 집값에 포함이 된 것만 같아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는 소리를 들으며 걸었고 사진작가는 골목 풍경을 카메라에 담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어요. 오르막길에서 할머니와 젊은 남자가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들이 점점 가까워지는 순간 탄식이 터졌습니다. 작가님, 저기요. 저 사람들 사진 좀 찍어주세요. 네? 누구요? 저기 할머니랑 옆에 남자? 왜요? 나중에 설명할게요. 빨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다급한 저의 목소리에 사진작가는 카메라 줌인을 해 걸어오는 남녀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얼굴 잘 나왔어요? 어디 봐요. 카메라 모니터를 보는데 맞았어요. 손이 막 떨리더라고요. 모니터한 할머니는 10년 전 연기처럼 사라진 실종된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그리고 옆에 젊은 남자는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제 남편이랑 똑같이 생긴 남자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지? 혼란스러워하는 순간 시어머니와 젊은 남자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저는 카메라 모니터를 보는 척하며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아들, 오늘은 참 날씨가 좋다. 시어머니는 그 젊은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어가더군요. 그들이 주택가를 벗어나자마자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고 제가 휘청거리자 놀란 사진작가가 저를 붙들었어요. 팀장님 괜찮으세요? 저분들 누구예요? 아는 사람이에요? 미안해요, 작가님. 저 잠깐 어디 앉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방금 찍은 그 사람들 사진이요. 제 이메일로 따로 좀 보내주시겠어요? 너무 중요한 일이라서. 부탁할게요, 작가님. 찬물을 마신 뒤 간신히 정신을 가다듬었습니다. 그날 도자기 공예 작가와의 미팅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기억도 잘 나지 않더라고요. 사진작가가 도자기 작품을 촬영하는 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통 시어머니와 제 남편과 똑같이 생긴 도플갱어 얼굴밖에 떠오르지 않았어요. 남편일 리가 없어. 남편일 수가 없잖아. 실종신고하고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데
남편이 뭘 알고 일부러 숨길 이유가 없는 거라고. 그날 집에 가서 저녁을 먹으며 침착하게 남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여보, 외동아들 맞지? 갑자기 무슨 소리야? 외아들이지. 어렸을 때부터 쭉 혼자였는데. 그래서 형이나 동생 있는 애들이 얼마나 부러웠다고. 치, 당신도 뜬금없네. 그럼 도플갱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 도플갱어가 있다고 믿어? 뭐 이번에 기획하는 책 주제야? 도플갱어? 뭐, 나도 어디서 들었는데. 도플갱어가 있긴 하대. 근데 둘이 마주치면 둘 중 한 명이 죽는다나 뭐라나. 뭐, 당신도 그런 괴담 들어봤지? 그렇지.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는 표정, 순진무구한 얼굴로 도플갱어 이야기를 신나게 하는 남편을 보며 제가 낮에 본 남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저렇게까지 연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밤새 고민을 했죠.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지 10년. 기다리는 가족들은 피가 마르는데 도대체 그 세월 동안 아무 진전이 없었거든요. 실종되신 지 1년 정도 지나자 그나마 있던 목격자 제보도 끊겼고요. 경찰에 연락을 할까 하다가 고민 끝에 저는 다른 방법을 찾았습니다. 지하철역 화장실 칸에 붙어있던 메모가 떠올랐죠. 민간 사설 탐정, 사람을 찾아드립니다. 허가업체. 미사여구가 길었지만 어쨌든 흥신소였어요. 그 방법이 제일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남편에게 주택가에서 본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지? 나도 믿기지가 않아. 그런데 다행히 그날 사진작가와 함께 미팅을 갔지 뭐야? 사진을 찍었다고. 당신도 봐. 내가 잘못 본 건지 아닌지.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남편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사진을 한참 바라보더군요. 저도 충격이 컸는데 남편은 어땠을까요? 10년 동안 실종된 어머니가 멀쩡하게 있는 것도 놀라운데 그 옆에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있다는 게요. 남편도 경찰이 아닌 흥신소 선택에 동의를 했습니다. 사설탐정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고급 주택가 위치와 사진 등 모든 정보를 넘겼습니다. 2주 정도 지난 뒤 한 카페에서 남편과 함께 실마리를 찾았다는 탐정을 만났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주택가에서 목격하신 할머니는 남편분의 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리고 옆에 젊은 남자분, 이분은 할머님의 아들이 맞고요. 며느님이 주택가 골목에서 내려오는 걸 보셨다고 했죠? 두 분이 그 오르막길 위에 있는 주택에 함께 거주하십니다. 그 남자가 저희 어머니 아들이 맞다고요? 전 외동인데요. 전혀 모르신 것 같군요. 정진욱 씨는 쌍둥이입니다. 일란성 쌍둥이요. 뭐 어떤 사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진욱 씨의 아버님도 어머님도 그동안 그 사실을 숨겼던 것 같네요.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요. 근데 여보, 아버님 돌아가시기 전에 당신한테 뭔가 말씀하시려고 하셨잖아. 아버님 가시기 전에 당신한테 털어놓으려 했던 게 아닐까? 제가 알기로는 아버님 생전에 또 어머님이 자취를 감추신 뒤에 아버님은 어머님과 쌍둥이 아드님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이 어디 계신지도 몰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당연한 사실이지만 어머님은 실종을 가장해서 의도적으로 자취를 감추신 거고요. 쌍둥이 동생분과 함께 지내기로 결정을 한 것 같고 동창회에서 갔다는 단풍놀이가 그 실행 계획이었던 것이죠. 너무하시네요. 아니,
애타게 사라진 사람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남은 가족을 생각한다면 잘 지내고 있다 연락은 줄 수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렇죠. 근데 어떤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요? 실종을 가정해서 자취를 감출 만큼 중요한 것. 그런 일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말 못할 사정이 분명 있었을 거예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뭘요? 원하시는 정보는 다 드렸습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의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두 분이 결정하실 일이죠. 주택가에 사는 어머님, 쌍둥이 동생분을 만날지 말지요. 이렇게 흥신소까지... 탐정입니다. 탐정이라고 불러주시면 감사하겠네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비용을 들여 탐정까지 고용해서 사람을 찾는데 안 만나는 사람도 있나요?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요. 생각보다 세상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찾는 이유도 중요하죠. 찾아서 뭘 하고 싶은 건가 말이에요. 그리움인지 복수인지 뭐 다양하니까요. 드물긴 하지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으니 됐다. 그걸로 충분하다 하고 묻어두시는 분도 계십니다. 복수? 그런 것도 직접 해주시나요? 그건 제가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선에서 용병을 연결해 드릴 수는 있죠. 그건 범죄 아닌가요? 뭐 복수를 생각하시는 건 아닌 것 같으니 그 이야기는 하지 않아도 될 것 같군요. 착수금 받은 것 50% 외에 나머지 비용 정산해 주시면 됩니다. 입금할게요. 탐정에게 모든 사실을 들었죠. 그럼 뭔가 후련해질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더 깊은 고민에 빠졌거든요. 자발적으로 잠적한 사람을 찾아냈다. 근데 그게 너무나 기막힌 우연이었잖아요. 제가 하필 미팅에 간 그날 그 주택가에서 어머님을 만나다니요. 어쩌면 그건 그동안 간절히 찾고 기다린 것에 대한 하늘의 뜻이 아니었을지. 아무튼 철저한 계획하에 잠적을 한 건데, 그리고 먼저 우리에게 연락을 한 것도 아닌데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할지 확신이 서지 않았죠. 하지만 남편의 생각은 확고했어요. 탐정 말대로 사정이 있겠지. 하지만 엄마가 나를 생각한다면, 돌아가신 아버지를 진심 한 번이라도 생각했다면 이런 것은 옳지 않은 거야. 당신 아니면 우리는 아직도 소식을 모른 채 지옥 같은 기다림을 계속했을 거라고. 그러니까 원치 않더라도 찾아낸 이상 만나야 해.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어, 나는. 주말 오후 마음을 굳게 먹은 남편과 함께 저는 시어머니와 남편의 쌍둥이 동생이 산다는 그 주택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대문 그리고 옆에는 윤성원이라고 적힌 명패가 걸려있더군요. 떨리는 마음으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인터폰에서 목소리가 들렸죠. 정확히 기억하는 목소리. 저희 어머님이었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님, 저예요, 이나. 어머님 며느리요. 이나? 세상에나. 아가, 너 혼자 왔니? 아니면... 엄마, 저예요. 저 왔어요. 엄마 아들이요. 엄마 아들 진욱이요. 진욱아, 미안하다. 내가... 그런데 네 아버지는... 아버지는 안 계세요. 이거 열고 말씀하시죠. 할 말이 많거든요. 몇 초가 지났을까 띠하는 소리와 함께 무거운 대문이 덜컹하고 열렸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반듯하게 깎인 잔디, 그리고 금목서 2그루가 심겨져 있더라고요. 섬세하고 풍성한 가지, 황홀한 향기가 정원에 은은하게 풍기고 있었습니다. 현관에서 어머님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오셨어요. 진우가,
이나야, 얘들아, 내가 미안하다. 어머님 얼굴을 보면 화가 날 것 같다던 남편 역시 눈물을 흘리며 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어떻게 된 거예요? 얼마나 걱정했다고요? 얼마나 기다렸다고요? 내가 다 설명할게. 예미가 다 이야기할게. 형수님? 들어오세요. 현관문에 서서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를 바라보던 남자. 남편과 똑 닮은 모습에 기시감이 들어 머뭇했지만 그 사람을 따라 집에 들어갔어요. 모던한 인테리어, 깔끔하게 정돈된 부엌과 거실, 유리창으로 따스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커피? 차? 뭐로 하시겠어요? 일단 앉으세요. 잠시 정적이 흘렀죠. 그 뒤에 어머님이 말씀을 꺼내시더라고요. 네 아버지는 여길 아니? 우리가 같이 있다는 걸 알아? 엄마, 아버지는 돌아가셨어요. 얼마 전에요. 그렇구나. 난 몰랐어. 정말 몰랐다. 혹여나 엄마가 장례식장이라도 나타나지 않을까 기다렸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뒤에 어머니로부터 들은 이야기는 너무 놀라웠어요. 세월을 거슬러 올라 어머님이 아버님을 만나 결혼을 했을 당시 두 분의 생계가 무척 어려웠다고 해요. 아버님은 결혼 후에도 안정된 일을 찾지 못했고 사업을 하겠다며 이거저거 버려놓은 게 많았던 상황. 그 와중에 어머님은 임신을 하셨죠. 중기 정도 됐을 때 배가 너무 무겁다고 생각해 병원을 찾았는데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거죠. 한 번에 두 생명이 찾아왔다는 마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막막했지만 기쁜 마음이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출산이 좀 위험할 수 있겠습니다. 쌍둥이 중 하나가 좀 불안정하네요. 둘을 다 건강하게 나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군요. 불안정하다는 게 어떤... 지금 위치로나 태아 크기로 봐서는 둘 다 균형 있게 자라고 있는 게 아니라서요. 한 명은 미숙아처럼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 출산이 가까워졌고 그 무거운 몸을 견디며 버텼던 어머님은 쌍둥이를 출산하셨다고 했어요. 퇴원일이 되자 어머님은 집에 갈 준비를 하셨는데 아버님이 품에 한 명의 아이만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자초지종을 묻자 아버님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안 하면 돼.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라니 아들 쌍둥이잖아요. 우리 형편에 한 번에 둘을 키우는 건 무리야. 건강한 아이, 첫째만 키우는 걸로 하자고. 당신 제정신이에요? 둘째 어딨어요? 어디 있어? 시끄러. 소란 일으키지 말고 집에 가서 설명할 테니까 얼른 나와. 어머님은 아버님에게 질질 끌려가다시피 병원을 나왔다고 했어요. 당시 이거저거 버려놓은 일이 많았지만 돈이 부족했던 아버님은 갓난아기를 원하는 부잣집에 남편의 동생, 그러니까 쌍둥이 중 둘째를 넘겨주셨다고 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 둘을 낳은 어머니와 단 한마디의 상의도 없이요. 집에 온 어머님은 아기에게 모유를 먹이면서도 거의 혼이 나가 있는 상태였대요. 당신, 나한테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가 아닌데 내 배로 낳은 자식은 하나가 아닌 둘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현실을 직시해. 우리 형편에 둘을 한 번에 어떻게 키워? 당신이 먹여 살릴 거야?
하나만 제대로 키우면 된다고. 어차피 똑같이 생겼잖아. 그리고 어쩌면 그게 둘째 아기한테도 나은 걸지도 모르지. 부잣집으로 갔으니까 잘 자랄 거라고. 우리 사정 알고 도움도 주셨고. 도움? 당신 돈 받았어요? 아기 넘긴 대가로 뭘 받은 거예요? 당신 미쳤어? 발악하는 시어머니께 시아버지는 손을 올리셨다고 했죠. 어디로 어떤 집에 간지도 알려주지 않은 채요. 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희 어머님이 미치지 않은 게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식을 낳아본 어미라면 모두가 알지 않을까요? 그게 얼마나 처절한 고통인지 말이에요. 시간이 지나 형편이 좀 나아졌고 부잣집에 보낸 아이를 잊지 못했던 어머님은 아이를 다시 데려오자고 말을 했대요. 그때 네 시아비가 그러더구나. 원래 약하게 태어났던 그 애는 이미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고. 그 집에서 받은 돈이나 돌려달라고 하지 않은 걸 다행으로 생각하라며 말이다. 내가 이런 인간이랑 살았지, 그동안. 근데 내가 순진했어. 그 말을 믿었으니 말이다. 건강하지 못했던 아기가 일찍 떠났다는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고. 품에 안아 젖 한 번 제대로 물려주지 못했던 게 한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렇게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 한켠에 아이를 묻고 숨죽인 채 사셨다고 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는데 어느 날 집에 혼자 있는 시어머니께 누군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흥신소 사람이요. 그럼 동생이 네가 엄마를 찾은 거야? 맞아, 형. 내가 몸이 약했던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양부모님은 재산이 넉넉한 분이었고 내 건강 회복을 위해 할 수 있는 걸 다 하셨지. 중학생이 될 때쯤 건강해졌어. 그리고 성인이 되었고 난 그때까지 내가 입양되었다는 걸 몰랐어. 그런데 10년 전쯤 두 분이 여행을 가셨다가 사고를 당하셨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떠나셨고 간신히 어머니의 임종을 지킬 수 있었어. 떠나시기 전에 말씀을 해주시더라고. 친부모가 있다고 말이야. 찾으라고. 왜 그걸 그때 말하셨을까? 글쎄, 아마 내 생각엔 그래. 두 분이 떠나시고 혼자 남겨질 나를 생각하셨던 것 같아. 외동으로 자랐으니 사고 소식을 들었을 때 나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이제 나 혼자구나 하고. 도련님은 양부모님이 돌아가신 뒤 재산을 모두 물려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바로 흥신소 사람을 찾아 친부모를 찾았던 거예요. 다행스럽게도 먼저 어머님께 연락이 닿았던 거죠. 그렇게 어머님과 재회를 했고 어머님은 혼자 남겨진 아들의 곁을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하셨대요. 네 아버지께는 말하지 않았다. 둘째 성원이와 헤어졌을 때 그때 나에게 한 거짓말. 그것만 생각하면 난 절대 그 인간을 용서할 수가 없었어. 평생을 원망하며 살았지. 그런데 얘가 살아있다는 말을 듣는 순간, 날 찾는다는 말을 듣는 순간, 평생 반쪽의 영혼으로 살아왔던 내가, 죄책감에 짓눌려 살았던 내가 다시 채워지는 걸 느낀 거야. 애미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살아왔던 아들의 곁을 지키겠다 다짐했지. 네 아버지한테는 말하지 않았다. 내가 그동안 느낀 고통이 뭔지 똑같이 알려주고 싶었어. 그래서 그렇게 사라진 거였다. 나나 이 사람한테 말해줄 수 있었잖아요. 아버지는 아니더라도요.
넌 그동안 네 아버지나 내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지. 네 동생 역시도 다행스럽게 좋은 양부모님의 사랑을 받았지만 친엄마를 모르고 자란 세월이 길었다. 물론 너나 에미한테 연락을 할까 고민도 했지만 네 아버지가 살아있는 한 그럴 수 없었어. 너희한테까지 그 고통을 줄 생각은 없었는데 에미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그저 너에게도 둘째에게도 죄인일 뿐이구나.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제 남편도 도련님도 평생을 외동이라고 알며 살았는데 형제, 그것도 쌍둥이였고 다시 만났을 때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움이요. 만난 적 없던 사람을 그리워한다는 게 정말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평생 반쪽을 잃은 느낌으로 살아왔던 그 둘은 다시 만나며 나머지 반이 채워진 느낌을 받았다고 했어요. 완전해졌다는 느낌? 어머님은 용서를 기대하지 않는다고 하셨지만 남편은 결국 어머니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말했어요. 고통받은 건 마찬가지이지만 처음부터 시아버님이 아니었으면 받지 않아도 될 고통이었죠. 어머님이 저희 딸을 다시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훌쩍 커버린 제 딸을 품에 안으며 우시던 모습. 많은 사건들이 있었지만 저희 가족은 뒤늦게 불완전해서 완전함으로 채워졌습니다. 어머님은 여전히 도련님과 함께 살아요. 그리고 자주 만나 시간을 보내고 여행을 함께하며 지내고 있답니다. 이 이야기를 마치며 선택, 그리고 인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네요. 여러분들이 지나는 곳, 삶의 흔적마다 금목서와 같은 아름다운 향기가 짙게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